11부 시작합니다. 2022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채플린 영화 중 1936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스는 독재자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의 마지막 무성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채플린이 그리는 현대는 냉혹하다. 지하도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공장으로 몰려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양떼들에 비유된다. 자본가는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그들을 감시한다. 최소 시간 최대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은 숨 쉴 틈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려고 하면 대형 스크린에서 자본가가 불호령을 내린다. 주인공 찰리는 작업대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실어온 제품의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한다. 그는 눈앞에서 벌이 날아다녀도 기계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그의 손이 조금만 늦어도 전체 작업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나사를 조이던 그의 두 손은 작업대를 떠난 후에도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직원의 치마 뒷단추를 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길 가던 부인의 가슴에 있는 단추를 조이고자 하기도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점심시간도 아까워 작업 중에 급식할 수 있는 자동 급식기계를 설치한다. 채플린은 자동 급식기계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뽑히지만 고장난 기계는 그를 거대한 기계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자동화로 인해 실직자가 대량 생산되고 굶주림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는 사람도 있고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생겨난다. 주인공은 트럭의 꼬리에서 떨어진 깃발을 들고 뛰다가 시위 대열에서 앞장을 서기도 하며 고아 소녀를 만나 가정을 꿈꾸고 다른 직업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소녀와 함께 지평선을 향해 떠난다. 이 영화에 대한 먹물들 교수, 기자 등등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 모습과 전체주의의 획일적 통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현대 사회에서 기계화, 표준화, 익명화된 노동자의 불행을 그린 가슴 아픈 영화, 대량 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돼 버린 인간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보여준 작품, 대중사회에서 소멸돼 어가는 인간성을 고발하고 물질 문명이 가져오는 속도 전쟁과 효율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린 영화. 이 영화를 20대에 우연히 보고 먹물들의 평가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문은 다음과 같았다. 맞다. 동의한다. 내가 태어나기 무려 20년 전의 영화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살이 떨린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너희들이야 그런 비평을 하면서 먹물로 먹고 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냐? 주인공이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그저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려니 하는 희망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장땡이냐?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태일처럼 분신자살하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나도 인류대학을 나오면 된다고? 전 과목에서 귀신이 되는 것은 도대체 안 됐고 공부에 소질이 많지도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인공 찰리가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을 망정. 모자와 구두까지 구색 맞춰 갖추어 입고 지팡이까지 흔들며 양 반걸음을 하듯이 가난하여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인간적 자존심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게 해법이냐? 엿먹어라.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설치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기계화되는 것에 회의를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자 포드는 임금을 단번에 2배로 올리기도 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기 산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이며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그의 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여전히 고속의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기는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개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작지만 안정된 수입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고 아래 글을 읽기 바란다. 우선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고객과 회사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신이 고객의 주문만 받는 일을 회사 안 혹은 밖에서 하거나 그 주문을 중간에서 시행하는 일만 하거나 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분야의 일들 중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도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자격증들도 상당히 많음을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해져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곳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일한 대가가 노동시간의 양과 비례하기만 하는 일 중에는 금으로 만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 조직 내에서 기계장치를 관리 감독하거나 지나치게 연구 위주이거나 세분화되어 있는 일 역시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 이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은 없이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일들 역시 부자 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싶지만 직업의 종류가 몇만 개나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벅찬 과제이므로 그 골격 형태만 밝힐 수밖에 없다.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의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다. 모던 타임스에서 주인공이 5번이나 실직하면서 가졌던 직업들은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경비원, 철공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였다. 조선소 노동자는 작업 개선을 많이 연구하여 장인이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철공소 정비사 조수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중에 철공소를 차릴 수도 있다. 웨이터는 틈틈이 요리를 배워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독립하여 사장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는 분야들을 봉급도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은 곳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다. 하나 더 첨언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백만장자들의 현재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갖지 말라. 그들이 현재의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 전에 초라한 단계들이 있음을 명심해라. 2022 배달일은 어떨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일이나 하라는 것이 내가 주는 지침이다.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보수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에 중요한 결정 요소는 그 일을 통해 경험, 적으로 축적되는 지식이 어떤 것이고 스스로 그 지식을 배가시킬 수 있는가이다. 영화 미나리에서 병아리 감별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수가 나쁜 일도 아니고 경험이 쌓이면 연봉이 7, 8천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주인공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여 봐라. 보육원에서 18세가 되어 나와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고작 500만 원이고 그것도 300만 원이었다가 오른 금액이다. 3년간 매월 자립수당 30만 원이 나오지만 쪽방 월세 수준임을 알았을 때 나는 사랑의 열매와 상의하여 그런 애들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라도 하나씩 사주라고 기금을 주었다. 개뿔도 없는 처지라면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돈부터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2022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VJ 특공대라는 TV 프로그램을 딸과 함께 자주 보았는데 나는 쇼, 드라마 등은 보지 않는다. 언젠가 어느 삼겹살집 주인이 삼겹살은 그 굽는 석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에 드는 석판을 구하고자 전국을 돌아 다니고 그렇게 구한 돌들을 삶고 길들이는데 오랫동안 정성을 쏟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 주인에게 삼겹살집 운영은 노동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취미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손님이 들끓었다.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토마스 J. 스텔리는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을 표본 조사하여 얻은 자료들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백만장자들 중 86%는 나의 성공은 내 일과 직업을 사랑한 결과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일이 우선이고 투자는 나중이다. 그리고 81%는 나의 일은 내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만을 찾아 나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꿈꾸고 원하여 온 일을 그 일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동일시하거나 자기가 능력을 갖고 있는 일,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믿는다. 그러나 능력이니 적성이니 하는 것들은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뒤 실제로 이를 경험하여 보기 전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적성 검사 결과를 너무 믿지는 말라는 말이다. 나는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받을 때마다 뭐하나 유달리 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온 분야가 전혀 없었다. 정말 그러냐고? 미국 백만장자들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자. 그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은 천재들에게나 일어난다. 백만장자들이 이를 택하게 된 동기는 그저 우연한 기회 29%, 시행착오 27%,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 12%,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7% 때문이다. 이 수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인이 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도 포함시킨 것이므로 그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대다수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며 어쩌다 하게 된 일이 발점이 되어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마크 피셔와 마크 앨런의 공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사랑한다고 단언한다. 정말 그것이 부자들의 진실이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적성을 찾아 쌀가게 점원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가 적성에 따라 컴퓨터를 배워야겠노라 사전에 굳게 결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내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혹시 부자 아빠의 젊어서 은퇴하기라는 책 제목을 들어본 적 있는가? 있다고? 나는 그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일은 더 이상 안 하고 젊어서 은퇴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질문.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환갑이 아니라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에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여기까지 세이노의 가르침 11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물음표에 대한 호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